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2년 만에 투표율 67%,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높은 참여 속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광주에서도 관심과 주목받았던 지역구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관심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꼭 1년만 아닌가요? 그쵸? 그러네요. 금요 안녕하셨습니다. 아이고. 아, 네. 오늘 저는 되게 반갑고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그 전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당선자 안도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매우 높은 지지율로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좀 올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1년 전에는 차관님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의원님이죠. 네네. 금유환영 하셨는데 당선 소감을 저희 KCTV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저를 70%가 넘는 지지율로 이렇게 성원해 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이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 나타난 민의가 정권 심판하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을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표출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열망에 제가 부응해야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또 광주 시민 유권자 여러분께서 새로운 정치를 굉장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부응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열심히 다지고 있습니다. 역시 확실히 1년 전보다 훨씬 더 파이팅이 있어지셨어요. 그죠? 그래야죠. 와, 멋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지지율이 70%가 예.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요? 네. 먼저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있잖아요. 네. 이제 좋게 보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민의가 있죠.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변화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들의 이제 평가는 이제 의정 활동하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성과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먼저 의정 활동 측면에서 보자면은 어찌됐든 간에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라는 실망감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동네의 좀 삶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좀 뚜렷한 성과가 없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회초리를 좀 두셨다 생각되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의 어떤 변화,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좀 표를 주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그 커트라인을 조금 제가 통과를 한 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초선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그 전에 저는 뵈서 그런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에 만났을 때 전에 하셨던 이제 그동안의 일들을 저는 들었었잖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한 신뢰를 지금 의원님께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회에 가시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실 건지도 저는 되게 궁금해요. 뭐 입법 활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또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희한테 주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제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먼저 이제 정권 심판이죠.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오에 대해서 진상을 좀 제대로 좀 밝히고 또 책임도 묻고 또 이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조치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에 우선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정 운영을 좀 네.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에서 견제를 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토록 하고 또 응당의 견제 역할을 지금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경제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저는 경제정책 기조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방임주의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민생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돌봐야 됩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중요한 민생 대책들에 대해서 태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 등등 지금 굉장히 경제가 장기 침체 상태에 빠지면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가게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민생을 좀 살릴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그를 관철시키는데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또 예산 통인이만큼 우리 광주 온도심에 필요한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내고 또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이렇게 확보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제가 열심히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럼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도 또 이제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는 저희가 이제 워낙 능력이 출중하신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70%가 넘는 투표율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사람 안도걸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광주에서 이제 나오셨잖아요, 학교를요.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학을 스카이 중에 S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버드 이제 가셔서 이제 석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의 숫자 감각으로만은 갖고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아니요. 뭐 저희 때는 뭐 스카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학교 하면 지금은 뭐 대학 하면은 약간 낭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 때는 대학에 낭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제가 82학년도에 그때 입학을 했기 때문에 당시가 이제 군부 독재에 대해서 정면으로 있잖아요. 항쟁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전투 경찰이 상주하고 날마다 데모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학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이제 학과 공부보다는 이제 우리 이제 의식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과를 하고 이제 사회 어떤 변혁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좀 많이 저도 좀 했죠. 그리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보냈던 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제 행정고시를 보고 아마 그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은 이제 하버드를 갔는데 좀 하버드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곳이잖아요. 그럼요. 대체 가보니까 왜 하버드냐라고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케네디 스쿨은 전 세계에서 좀 뭐랄까요? 각 나라에서 미래의 지도자감이라고 생각되는 인재들을 이렇게 쫙 뽑아요. 뽑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나라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두고 정책을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방법론을 이제 가르치는데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전부 다 실전에서 나온 있잖아요. 사례 중심의 이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체감적인 이제 공부를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을 이렇게 하버드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강력하게 네트워킹을 좀 하는 거든 하죠. 저는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애교, 그리고 미국의 어떤 세계 통치를 위한 인재, 이제 활용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외국의 인재들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길러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친미적인 있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일종의 통치술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제가 배우고 좀 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저는 그때 인상적이었어요. 명불허전이었군요, 진짜 가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쭉 밟으셔서
행시 보시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로 들어가셔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네. 하필이면 또 정말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 그때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제가 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일상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게 일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네네.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정말 눈코 틀 새 없는 네.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닥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류가 있지 않습니까? 마비가 되고 경제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결이 되고 하는 아주 위기적 상황이 이제 발생했죠. 물론 저기 방역 활동 네, 있잖아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경제가 있잖아요. 올스톱 때는 좀 이러한 극단적으로 굉장히 위기적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예산실장 차관을 지금 하면서 비상 경제 대책을 좀 수립하는데 이제 앞장을 섰죠. 방역을 하고 또 우리 경기를 회복을 시키고 또 고용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손실 보상을 하고 하는 등등 하면서 210조의 재정 지원 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7차례 추경 편성을 와.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가서 그걸 통과시키고 하는데 상당히 좀 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었던 게 우리가 빨리 경제를 회복을 시켰어요. 네네. 우리가 K방역을 통해서 빨리 코로나에 있지 않습니까? 피해도 가장 적었지만은 경제 위기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있지 않습니까? 수축 그리고 피해도 우리가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제 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저희가 20년대 모든 나라가 역성장을 했는데 우리의 역성장 폭이 가장 적었어요. 와. 그리고 21년도에 4.1%라는 아주 고성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수가 61.3조가 생겼어요. 그 돈을 가지고 국민 재난 지원금을 드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도 하고, 그리고 또 7차례에 걸쳐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피해 지원금도 드리고 하는 그런 재정 운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코로나 야전 극복 사령관이다. 맞아요. 근데 왜냐면 그때 전 세계가 다 굉장히 패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만큼 하셨던 것만큼 그렇게 잘 운영을 하지 않으셨으면 진짜 우리나라 완전 혼돈의 카오스였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넘어갔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의 예를 보면요. 미국은 돈을 너무나 많이 풀었어요. 네. 너무 많은 국채를 있지 않습니까? 발행을 해야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고금리, 금리가 높아지니까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절제를 했다 이거죠. 대한민국은. 그래서 부채도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물론 빚을 적게 냈다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은 적정 수준으로 빚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금도를 좀 지킨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당시로는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잘 강단 있게 버텼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잠도 못 자시고 야전 사령관까지 이렇게 별명까지 칭호를 얻으시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당선이 되셨어요. 네네. 당선 당시 소감이 조금 어떠셨어요? 정말 저는 정치를 처음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지 내가 정말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행정관료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같은 팀들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지만, 정치는 15만 명이 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바로 있지 않습니까?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진인사 대천명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이제 승리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합작,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큰 일을 이뤄냈기 때문에 보람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 너무 있잖아요. 기뻤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또 영광은 또 한순간이에요. 바로 이제 화이팅! 네, 바로 있잖아요. 이제 또 제가 약속했던 바들,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기대하시는 바를 이렇게 다 이행을 해야 되고 또 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또 이렇게 막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근만근 좀 부담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유. 아, 제가 방금 약간 말씀하시는데 약간 맴짓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끼리 네. 약간 마음이 살짝 조금 아팠어요. 네. 됐다고 또 다 된 거는 또 아니니까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네. 아, 근데 또 저희가 이제 동나물 지역이 광주에서도 원도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경선 그리고 총선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원도심 네네네. 지역이다 네. 보니까. 근데 이 선거에 도전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네. 계기가 뭐였어요? 아, 예. 광주 원도심 제가 자랐던 곳이죠. 제가 소속 초등학교, 무등중학교, 동신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저의 이제 정서가 이제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5.18 때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광주 문화방송에 불타고 또 상무관전에 가서 당시에 우리 돌아간 진짜 희생자들의 제가 시신도 보고 제가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조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빚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또 우리 광주 원도심이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네네. 아마 명동 다음이 서울 명동 다음에 그때 우리 광주 충장로였어요. 그래요? 넘버 2 있잖아요. 그 정도의 부와 문화가 와. 있었던 곳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충장 금남 상권이 정말 형편없이 있잖아요. 지금 깔아앉아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있잖아요. 좀 회복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저의 이제 청춘에 네. 그렇잖아요. 그쵸. 로망이 있었던 네. 곳인데 그것이 지금 다 없어졌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찾고 싶은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장 상권의 부활이 결국에는 저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저의 어떤 추억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회복? 그럼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 같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렇지만 원도심을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은 또 어려운 일을 이뤄내면 그만큼 성취가 크지 않겠느냐 좀 라고 생각해서 정말 내 고향을 살리는 일 그리고 나의 있지 않습니까? 추억을 다시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일 여기에 내가 있잖아요. 한번 전력 투구해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어려운 우리 광주 있잖아요. 예, 동나물 지역을 제가 선택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자기 아이덴티티를 담은 곳이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저도 제 중학교가 이전을 했는데 그것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그게 이렇게 많이 네, 침체가 네, 되면 네. 진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진정성 있게 도전하신 게 네, 아닌가 네, 하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이제 또 지역 민생 이야기도 저희가 안 할 수 네, 네, 없어요. 네, 네. 그죠? 지역 민생 이야기도 또 같이 더불어서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는 그럼 어떤 게 가장 시급하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은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이제 네. 맥락이 이제 같은데요. 이제 광주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가 된 지 꽤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도심 공동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광주 전체로 봐도 그렇죠. 작년에 7,000명의 어떤 청년들의 어떤 외지 진출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키면서 있잖아요. 여기서 집밥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 원도심에 걸맞는 미래 산업, 우리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산업을 지금 키워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A, B, C 산업으로 좀 네, 말씀을 알죠. 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AI, 인공지능하고 네. 바이오 그리고 문화, 컬처, 관광산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키워낸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산업을 키워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베이스가 충분한 있죠. 있잖아요. 네. 베이스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서 지금 집적단지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좀 만들어 놨고 또 광주 동구에 전남대 조선대 기독병원 있지 않습니까? 밀집돼 있고 또 문화 쪽에서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창제작 인프라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좀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세 가지 산업을 좀 키워야 된다. 이 산업이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을 키워내고 여기에 이제 이쪽 분야 벤처기업들의 이제 창업이 이제 줄을 잇고 또 우리 문화 쪽에서 좋은 콘텐츠들이 나와서 네네. 그걸 보러 예를 들어서 외지 네. 또 그리고 특히 아시아 네네. 관광객들이 이제 올 수 있도록 한다면은 광주 원도심이 다시 있잖아요. 광주 다음으로 다시 있지 않습니까? 광주다운 새로운 어떤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고, 예, 또 경제도 굉장히 활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의원님이랑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막 유머가 있으시고 웃기신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저희 지난 회 때 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나는 얘기 이번에 너무 재밌었어. 막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막 쑥 빨려들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더 붙잡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저에 대한 어떤 성원과 지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이제 새내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정치는 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민생을 우선하는, 민생을 풀어내는 해결사 정치를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아닌 행동, 그리고 구두선에서 그치지 않고 성과로 응답하는 실력의 정치를 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대화와 논리로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대하는 정치를 앞장서 실천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안도걸 국회의원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당선 전에 저희 현장 인터뷰에서 배웠을 때와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고 그 가운데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또 있죠. 그 사람이 우리 삶에 밀접한 일을 책임져주면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 안도걸 의원님의 행보를 기대하며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